페루 커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1597 커피의 대표님이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많은 산지 중에서 왜 하필 페루일까요? 제일 허무한 질문인데요. 제가 페루 커피를 하게 된 건 페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저한테 페루에서 좋은 커피가 나온다는데 한번 가서 가능성을 타진해보자 라고 해서 가게 됐고, 제가 처음 갔을 때 봤던 커피가 그때만 하더라도 페루 커피를 취급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포텐셜이 너무 있었어요. 때로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향과 맛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요건 되겠구나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여지까지 지지부진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페루 커피 하면 송 교수님으로 이제 거의 시그니처가 돼가고 계시는데, 근데 페루 커피 하면 그래도 세계 최고의 유기농 생산국이다, 뭐 또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다, 이런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좀 사연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페루 커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덜 유명한 편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피예요. 사실 뭐 유기농 커피라는 점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서 페루라는 나라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산지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점이, 그런 유기농이라는 점, 혹은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페어 트레이드가 관련된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증 제도와 관련된 것도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았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찬차마요 때문이 아닐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커피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커피가 들어오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지나 처음 시작은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커머셜 등급의 커피들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수요가 뒤따라오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오다 보니까 뭐 찬차마요로 너무 이렇게 대명사처럼 페루 커피는 되었었고, 저도 솔직히 찬차마요 커피를 처음 맛봤을 때 커퍼로서 높은 점수를 준다거나 그럴 만한 요소를 찾기가 좀 어렵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찬참하면서 먹지? 그건 약간 그냥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유기농 커피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도 보면, 저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 유기농 커피, 아까 뭐 이런 플레이버드 커피에 대한 소비 장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그 기호라든지 소비 자체가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다소 질이 좀 떨어지고 뭐 벌레가 먹었다든지 뭔가 좀 좋은 단맛이 나는 과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유기농이라 그러면 유기농은 원래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비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러터님이 비주르 산지의 커피를 세일즈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송은숙 교수님께서는 페루 커피의 어떤 포인트를 강점으로 어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퀄리티는 제하고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페루 커피의 강점이라. 제가 생각하는 페루 커피의 강점은 저는 단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커피를 셀렉할 때 일단 단맛이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단맛, 제가 기준으로 삼은 단맛 정도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떤 유니크한 플레이버가 올라와도 안 사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페루 커피는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워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단맛보다는 진짜 꿀 같은 단맛이 좀 나와주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페루 커피를 구매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커피의 단맛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밸런스의 기본 항목을 채워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요. 딱히 페루뿐만 아니라 모든 커피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저희는 이제 페루 커피를 원더룸에서는 블렌딩용으로 사용을 했었고, 지금 그 시즌이 끝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뭐 멜로우도 마찬가지고요. 페루 커피만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한 매장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 모든 게 송 교수님께서 열심히 띄워주신 덕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들도 참 맛있게 썼어요, 실제로. 좋았고, 더 많은 분들이 페루 커피를 싱글이든 블렌딩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페루 커피를 말 그대로 로스팅한다거나 페루 커피를 셀렉할 때, 블렌딩을 할 때 뭐 드리고 싶은 팁이라든지 조언이 있으실까요? 페루 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편이라서 어떤 타입의 로스팅이든 좀 잘 버티는 편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로스팅을 하시든 발현이 좀 잘 되는 편에 속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처럼 얘네가 뭐 다른 산지에 비해서 화려함이 좀 떨어진다든지 혹은 뭐 유니크한 플레이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페루 가지고 블렌딩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때루아가 있는 나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루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편견을 버리는 게 일단 필요한 부분이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올해는 좋았는데 내년에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편차는 있긴 있지만 갑자기 수입이 되다가 올해는 이게 없어 딱 이게 문이 닫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올해는 진짜 격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두 수급하시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부터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찐득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 초콜릿 같은 느낌의 커피가 생각보다 필요이 많다는 거. 그래서 블렌딩을 잡으실 때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페루 커피를 가지고 콜롬비아 커피랑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비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페루 커피는 오히려 중미 커피 중에서 과테말라나 엘살 같은 커피와 비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향이나 맛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많은 활용폭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원더룸에 사용했던 엘파이크 같은 경우도 티피카 버번종이 믹스가 된 샘플이었는데 사실 싱글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화사하고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블렌딩으로 쓰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페루 커피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게 들어왔다가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서 좀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만 잘 해소된다면 아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윌더 가르시아 이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페루에서도 이런 다양한 가공 방식이 시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루에서 나오는 사실 내추럴도 거의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는 시기가 되면 피가 좀 많이 와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내추럴을 만들려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추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산소를 이렇게 막 시설을 갖춰서 할 만큼의 농장은 페루를 통틀어서 뭐 한 10개 미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페루는 일단 러시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추럴은 꼭 맛보고 사십시오. 괜히 샀다가 큰일 나십니다. 그렇죠. 사실 더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는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 중에서 지나치게 과발효 뉘앙스를 띠는 샘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페루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이런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내추럴도 있고 허니도 있고 뭐 무산소도 있고 있긴 있는데요. 반드시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정말 취향이 맞으시면 구매를 하시는 거지 그냥 뭐 특별한 가공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시는 거는 아직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뭐든지 맛보고 결정하자.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맛있으면 안 드시고 이름 딱 올라오면 바로 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진짜.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 딱히 사고 싶진 않았는데 금세 솔드아웃 된 거 보면 괜히 분한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놓쳤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페루에 정말 다양한 농장들을 이렇게 새로 거의 개척하다시피 뚫고 계시는데 이런 농장들을 이렇게 컨택을 할 때 뭐 주안점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게 조금 어쩌면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컨택했던 농장이 일단 거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 시장에 커피를 팔아본 적이 없다는 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제가 처음이고 혹은 뭐 그러니까 얼마 전에 COE가 열릴 때 우리나라 심사위원들이 가서 뭐 전주현 씨도 가서 뭐 평가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간 농장들은 대부분 다 제가 첫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주요 도시에 가서 페이스북으로 체크인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농장 애들한테 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하루는 얘네 농장 갔다가 하루는 얘네 농장 갔다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고 정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제가 고르는 커피의 특징들과 스펙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 그런 곳들을 가능하면 많이 다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단맛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 농장 커피가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단맛이라고 봐서 그 농장의 커피를 커핑해보고 단맛이 어떤지 제가 좋아하는 피치 노트가 나오는지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되려면 자스민 같은 플로럴이 터지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어요. 맨땅에 헤이딩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먼저 연락 오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페루는 크게 생산 지역을 구분하자면 북부 지역에 있는 까마르카랑 아마조나스라고 하는 구역이 있고 중부 지역은 그 찬차마요라고 하는 그 후닌이라고 하는 주거든요. 이게 거의 중부고 남부는 쿠스코랑 푸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품질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은 저는 북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조나스나 까마르카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안정적이고요. 좀 유니크한 걸 찾으신다면 저는 남부 지역 쿠스코나 푸노의 커피가 좀 유니크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함을 찾으신다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니는 그러니까 저의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인데요. 저는 남부 커피도 수입해봤고 북부 커피도 해봤는데 중부랑은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고르면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혹은 고르면 무언가 물량이 너무 작다거나 이런 거밖에 못 만나가지고 중부 지역은 사실 조금 주저가 되는 곳입니다. 저한테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북부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네. 있고 남부 쪽이 좀 더 유니크한 쪽이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컨트롤 해봤던 커피들을 비추어 봤을 때 북부 지역이 일단 해발 고도가 높다고 하지만 남쪽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뭐 북부 지역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아 봐야 막 1800, 1700 이 정도는 다 되는데 고도에서 오는 이유 때문인지 때루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북부 지역이 일단 비가 더 많이 내리고요. 남부에 비해서 땅이 조금 더 비옥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물이 자라가는 느낌이고 남부는 진짜 야생이거든요. 저 이렇게 기어서 2시간 올라가는 농장 처음 가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때루아에서 오는 유니크함 그런 것들이 커피에 잘 반영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이 좋은 커피 향미를 만든다라는 또 썰이 또 있건 하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인정해볼 만합니다. 한번 가셔야죠. 저도 2시간 기어서 기어서 올라가는데. 다이어트해서 오겠네요. 재밌습니다. 그 페루 커피를 고르실 때 뭐 단맛에 중점을 두고 또 복숭아 같은 산미톤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해서 고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커피들을 들여왔을 때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고 판매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페루 커피를 특히나 이건 진짜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나 품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페루 커피는 싱글 버라이어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티피카만 단일 품종이다, 뭐 버번만 단일 품종이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플레이버를 위해서 블렌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투라랑 버번 제일 많이 썼고요. 뭐 혹은 뭐 여기 티피카도 들어가고 뭐 자기네 농장에 뮤턴트도 들어가고 다양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해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카투라 버번 블렌드가 저는 제일 우리나라 시장에 잘 맞다고 봐요. 근데 그들 말로는 카투라가 주는 화려함에 버번의 단맛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나름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더라고요. 단일 품종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뭐 얘네들이 만들어낸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페루 여행을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여행을 가는 차원에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페루 여행을 가시려면 일단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가는데 21시간 비행기 타셔야 되고 오는데도 21시간 비행기 타셔야 되고 걔네가 일단 가깝다고 하면 4시간은 기본이고요. 뭐 이상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날아가서 내려서 다시 2시간 차 타고 가는 건 기본이니까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남미 애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인데 약속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해도 한 3번 정도 확인하셔야 진짜로 옵니다. 2번 확인하시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아되시 마시고요. 약속을 반드시 잘 정하고 가시면 가지 말라는. 네. 아니 저랑 같이 가시죠. 2시간 이렇게 등산하러 가시면 그러니까 일단 재밌습니다. 2시간은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고 네.
뭐 약간의 위협에도 견딜 수 있는 담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뭐라 드릴 말이 갑자기 여행 얘기하니까 네.